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오늘은 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좀 독특한 책입니다. 스탈린이 지은 스탈린이 거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레닌주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스탈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특별히 소개를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많지는 않고 대체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탈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스탈린이 오해받은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데요. 민테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민족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당내 권력 투쟁에 관해서도 그렇고 등등 많은 오해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비난받을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탈린에 대해서 오만한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보는 스탈린은 생애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마 노동자였는데 좀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술 취한 술에 좀 많이 걸려서 부인과 아이를 해거나 하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스탈린을 데리고 이제 가출하기도 하고요. 등등 해서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상당히 나중에 가보면은 좀 어떻게 보이나요? 권력자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릴 때 모습은 굉장히 순수한 그런 모습이고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이제 주로 활동은 러시아 국내에서 레닌의 이제 레닌 신문을 써서 보내주면은 그걸 이제 다시 편집 발행해서 국내에 이제 전파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 같은데요. 엄청 여러 번 체포됐고요. 그럴 때마다 또 탈출해서 또 활동하고 그야말로 7.8기에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프라우다 신문을 편집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민족 문제에 관해서 레닌이 상당히 이제 신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주로 민족 문제를 많이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한 거는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처럼 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스탈린의 본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책 레닌주의에 기초한 책도 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책은 아마 1924년 4, 5월경에 스베틀로프인가요?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한 것을 이제 나중에 프라우다 신문에 이제 발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1924년 4, 5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특별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924년 1월인가 2월인가요? 그때 레닌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내 아주
복잡한 권력 투쟁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1924년 4, 5월 발표한 다음에 이게 1판입니다. 근데 곧 이어 1925년에 제2판을 발행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데요. 1판에서 뭐 스탈린이 자기 레닌주의에서 밝혔던 그런 입장, 거의 일국 사회주의로 대한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입장을 좀 은폐하기 위해서 뭐 2판을 발행했다. 곧바로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굉장히 좀 당내 또는 혁명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곧 이어서 1926년이죠. 1년 뒤입니다. 이름이 거의 같아요. 레닌주의의 이제 재문제라는 또 글을 발표해요.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레닌주의에 관련해서 무려 3번의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을 읽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속에 레닌이 쓴 책들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범에 있어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문제가 다뤄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레닌주의의 에센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더군다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스탈린이 정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레닌 자신은 글을 쓸 때 굉장히 좀 전투적으로 좀 화려하게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논쟁적으로. 그래서 레닌의 글을 읽고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레닌이 쓴 그런 좀 논쟁적이고 전투적인 또 화려한 그런 글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레닌주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너무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모범생적인 그런 기질이 보입니다. 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막시스트 책들을 읽으면 되게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모범생처럼 굉장히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런데 좀 뭐랄까요? 생명이 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본의 막시즘 책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 스탈린 책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레닌주의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권력투쟁 또는 당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전개됐던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당시 그 정치적 또는 이제 당내 투쟁의 이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일국 사회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일국 사회주의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제 당내 투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사실 얘기가 워낙 복잡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필요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
참고문헌 가운데, 강의 노트 가운데 그 표 속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924년 레닌 사후에 첫 번째로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논쟁이 벌어지죠. 권력 투쟁입니다. 누가 이제 레닌 도통을 이어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당시 아다시피 트로츠키는 소위 좌익 반대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을 해서 영구혁명론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세계혁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국내 정치와도 또 사회주의 건설 문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세계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전 시기에 갖추었던 이루어 놓았던 소위 당의 지도적인 경제, 일종의 명령적인 그런 경제죠. 계획적이고 지도적인 그런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혁명, 서구혁명이죠. 독일이나 뭐 헝가리나 이런 서구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전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도경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 스탈린이나 또 스탈린과 이때까지만 해도 같이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지노비에프, 까메네프, 부하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러시아 공산당의 최고 지도급 인물들이죠. 지노비에프나 까메네프, 부하린 이런 사람은 서로 이제 일치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혁명의 그런 흐름이 일단 좀 멈춰가는 것 같고 후퇴하는 듯한 이제 그런 정세였습니다. 헝가리 혁명이 실패로 들어가고요. 독일 혁명도 실패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를 먼저 건설하자 러시아. 소위 그래서 나온 게 일국 사회주의론이죠. 이런 사회주의는 동시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일단 공존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혁명을 수출해서 전복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없고 그래서 평화공존론이 대두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러시아를 말하자면 장차 일어날 사회주의 혁명,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뭐랄까요? 기지라고 할까요? 뭐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주의 경제 자체를 이제 건립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일종의 혼합경제죠. 당시 내전 중에서 경제가 워낙 말하자면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요. 소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도입하고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혼합경제를 이제 추진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레닌의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때부터 이제 레닌 사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완전히 이제 대립해서 트로츠키와 이제 대표적으로 스탈린의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러시아 공산당원들 거의 대부분들은 트로츠키보다는 오히려 스탈린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부터 제대로 건설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기초로 해서 세계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투쟁에서 트로츠키를 제끼고 이제 스탈린과 지노비에프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스탈린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최고 지도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권력에 더 가까이 있었던 인물은 지노비에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노비에프는 레닌그라드의 당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당의 정치국의 중심 인물이었었고요. 또 코민테른의 집행위에서 코민테른을 장악하면서 이때는 사실 지노비에프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뒤가 됐습니다. 1925년 12월 제14차 당대회가 벌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또다시 이제 두 개의 분파 사이에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탈린 트로츠키에 대해서 승리를 했던 이제 파 내부에 이제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스탈린과 지노비에프, 스탈린이 한 팀이고요. 지노비에프와 이제 까메네프가 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스탈린과 지노비에프 사이에 이제 분쟁했던 거죠. 이때 부하린이라는 사람은 사실 신경제 정책을 굉장히 지지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부하린이 스탈린과 이제 더불어서 지노비에프와 까메네프에 대해서 대결했던 거죠. 이 두 파가 대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싸웠는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게 될 책, 레닌주의의 기초에서는 이 지노비에프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25년 쓰여진 제2판에서는 지노비에프를 비판하는 그런 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26년 레닌주의의 재문제라는 책은 바로 이 지노비에프를 이제 비판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글 내용 보면은 지노비에프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런데 잘 보면은 스탈린이 지노비에프를 비판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노비에프 역시 러시아의 우선적인 어떤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계 흥망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트로츠키의 후계자다라는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지도비에 한 사람은 좀 입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로츠키를 비판할 때는 일부 사회주의론을 지지했다가, 그런데 지노비에프가 무너진 다음에 스탈린은 비판할 때 지노비에프를 다시 트로츠키와 똑같은 세계혁명론자로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도비에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애매모호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내 문제에 더 가까웠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하리나 스탈린은 이때 강력하게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반해서 지도비에프라는 사람은 이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이제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나 부하린 같은 사람은 당시 러시아 현실에서 그런 개혁경제를 바로 실행한다는 어렵다고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에서도 아마 당시 러시아 당원은 거의 대부분이 일단 신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그런 계획 경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도비에프나 카메네프는 아주 소수파로 전락해버렸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가 러시아 당의 지도급, 최고 지도급이어서 스탈린보다도 오히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탈린에게 이제 쫓겨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카메네프는 이때 14차 당대에서 실질적으로 제거되어 버렸고요. 제거됐다고 해서 곧바로 뭐 사형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당내에서 이제 지도국에서 이제 물러나고 정치국이나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당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카메네프는 이제 전적으로 추방이 됐고요. 지노비에프는 레닌그라드의 당이나 정치국에서는 추방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코민테른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1926년에 가면은 부하린이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제거되게 되죠. 근데 1926년 이제 이렇게 되자 지노비에프나 까메네프는 트로츠키파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연합 반대파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형성에서 스탈린의 대항을 대립했는데요. 이제는 뭐 당내 투쟁에서 스탈린과 부하린에 대해서 대결할 힘은 없었던 거죠.
트로츠키가 이제 1928년 최종적으로 러시아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지노비에프나 까메네프는 스탈린에게 완전히 이제 항복해 버리죠. 소위 사과 편지를 발표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라는 잘못을 인정하고 스탈린에게 공개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스탈린이 1인 독재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1인 지배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하린이 신경제 대책을 실시하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1928년에 이제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되면서 러시아 이제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혼란을 하게 되니까요. 내전에서 입었던 상처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게다가 이제 그 서부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이미 정권을 차지했고요. 독일에서도 이제 파시즘 히틀러가 뭐 유네폭동이나 이런 걸 일으키면서 등등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위기를 느껴서 이 전쟁이 스탈린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곧바로 아마 유럽에서 파시스트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급속하게 전쟁 준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중공업 위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업부터 이제 소위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집단화라고 하는 겁니다. 1928년 집단화가 일어나고요. 소위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면서 소위 사회주의로 급속하게 전환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신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말하자면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부하일인이 신경제 정책이 부하일인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부하일인이 여기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러시아 당원들 대부분은 또 스탈린 얘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닥쳐오는 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가 멀지 않아 러시아를 쳐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일반적으로 널리 퍼졌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탈린의 거의 집단화와 사회주의화 정책을 인정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탈린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4년 스탈린 파인 디미트로프라는 사람이 코민테른을 장악하고요. 1935년 소위 인민전선론, 통일전선론을 이제 내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인민전선이나 통일전선은 스탈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주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확립됐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하자면 트로츠키에 대한 트로츠키와 그리고 나중엔 저 지노비에프와 나중에 또 이제 투쟁 과정에서 썼던 글이 바로 이 레닌주의의 기초 그리고 레닌주의의 재문제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레닌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 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문제입니다. 레닌주의가 뭐냐라는 문제는 이 우리가 읽을 그 레닌주의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에는 막 하도 많은 문제들이 다루져 있기 때문에 레닌주의의 핵심적인 레닌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데요. 나중에 그 레닌주의의 제 문제 보면 아주 스탈린이 명명백하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노비에프나 그 카메네프와 같은 사람은 레닌주의의 기초는 뭐냐? 레닌주의는 기본적으로 농촌 문제를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런 주장이다. 농촌 문제를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 반해서 스탈린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레닌주의의 기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라는 정치적 개념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나중에 레닌주의 읽어보면서
나오겠습니다만 미리부터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은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 한 권에 걸친 책을 통해서 스탈린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혹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자, 질문이 없다고 보고요. 그럼 바로 또 서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서문의 핵심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레닌주의가 뭐냐? 정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정의의 핵심은 이런 얘기예요. 레닌주의는 소위 제국주의 시대에 등장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다. 얘기고요. 그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사실 그 얘기만 이해하면은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 얘기가 왜 스탈린이 그렇게 얘기했느냐면은 레닌주의에 대해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 아까 있던 지노비에프나 이런 사람들 다르게 봤거든요. 지노비에프나 까메네프도 레닌주의에 관한 글을 하나 썼을 거예요. 자기도 이런 정치 투쟁을 위해서 레닌주의가 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만,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지노비에프의 주장과 이제 대립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지노비에프에 대한 반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때는 지노비에프와 합세해서 트로츠키에 대항하면서 썼던 책.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지노비에프를 스탈린이 비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미 이때부터 지노비에프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닌이 서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 기여한 게 뭐냐? 그의 저서에서 나타난 일반적 특징과 또 독창적인 것, 새로운 것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닌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바로 지노비에프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지노비에프를 비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관점에서 우리가 더 되돌아서 살펴보면 이게 지노비에프를 비판하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지노비에프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러시아 레닌주의는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 그러니까 후진 자본주의 뭐랄까요? 아직도 보건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자본주의죠. 러시아가. 그런 특수한 조건 하에서 생겨난 막스주의다. 이게 지도비표의 규정입니다. 레닌주의에 대한. 사실 서구에서 레닌주의에 대해서 쓴 글들, E.H. 카나 뭐 이런 사람들 글들을 읽으면 대개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죠. 레닌주의는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에서 나타난 막스주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스탈린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듭니다. 레닌주의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다. 이런 얘기죠. 단지 시대적으로는 제국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모슬이 폭발하고 있던 시대에 출현한 막스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런 의미죠.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마르크스는 소위 전 자본주의 초기에 활동을 했던 막스주의자고요. 이제 레닌 같으면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제국주의 단계까지 이른 그 시대에 출현한 막스주의다. 대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느 나라나 제국주의 시대는 뭐 유럽에서 서유럽에서나 아니면 러시아에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원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잘 이해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레닌주의 이슈를 읽어보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규정을 안 하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레닌주의가 특수화돼 버리니까요. 서유럽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제 돼버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닌주의는 기회주의와 대립되는 소위 혁명적 막스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기회주의와 대립되는 혁명적 막스, 제2 인터내셔널의 막스주의를 소위 기회주의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당시 독일 3인당이나 뭐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수정파고요. 카우츠키는 정통파인데 둘 다 묶어서 기회주의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대비되는 혁명적 막스주의인데 이 혁명적 막스주의는 1840년대에서 주로 이제 1848년 그리고 50년 사이에 썼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그 글들, 소위 우리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부활이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이거는 지노비에프도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스탈린에 의하면 이건 레닌주의에 대한 약간 일말의 진리는 아니죠. 부분적인 진리는 있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스탈린은 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때 마르크스주의를 더 발전시킨 거다라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레닌주의 기초란 책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나중에 레닌주의의 제문제 보면은 발전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규정하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크스주의를 혁명적, 온건적 마크스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럽지만 진실의 일면이 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혁명적 마크스주의는 맞다. 그러나 이 혁명적 마크스주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2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들이 제기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반박하면서 나온 그런 내용이다. 물론 1848년 40년대 마르크스주의를 복구한 건데 단순히 복구한 게 아니라 제2 인터내셔널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복구한 거니까 더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죠. 1번, 2번의 얘기는 지노비에프에 대한 비판으로 읽으면은 충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레닌주의는 혁명적 마크스주의 부활이며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 소위 제국주의 시대 때 출현한 그런 마크스주의다. 이게 이제 소위 정의입니다. 레닌주의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다 이제 제국주의라는 조건을 이제 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발달한 제국주의, 제국주의 모순의 극점, 이제 극점에서 등장한 프로혁명 시대 프로혁명이 일국에서 승리하면서 이행기를 이렇게 굉장히 좀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일단 승리했다는 거죠. 일국에서 승리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로민주주의를 이행하는 이거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유럽의 세계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혁명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등장한 프로 독재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혁명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저 트로츠키주의자들 오늘날 보면은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세계혁명을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스탈린이 세계혁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세계혁명을 위해서 스탈린이 한 얘기는 항상 그래요. 세계혁명을 위해서 러시아를 일종의 베이스,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서 러시아 일국 사회주의는 승리했는데 이것이 세계혁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그런 이론이다. 근데 그 이론의 핵심은 여기서
프로독제의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프로독제의 이론이라고 규정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지노비에프가 나중에 레닌주의 핵심은 농민을 끌어들여서 노농동맹을 만든 데 있다. 라고 이제 봤기 때문이죠. 근데 러시아는 특수한 사회니까 이제 지노비의 기본자는 러시아는 특수한 자본주의 사회다. 아직도 이제 농민이 다수인 그런 사회다. 그러니까 레닌주의는 20세에 등장한 레닌주의는 바로 농민을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삼아서 노농동맹을 만들려 내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지도비에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그런 이론이다. 그럼 프로독재라는 이론은 뭐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니까요. 나중에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러시아 혁명 이론은 망국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투쟁의 무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발전된 프롤레타리아를 가지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르주아 혁명 특징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발전된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미 이제 스탈린이 레닌이 썼던 두 개의 전술, 사회민주주의 두 개의 전술 이제 전제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얘기가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 이제 구별돼야 된다고 보고 이제 레닌은 그런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을 주장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또 이익이 어떻게 본다면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그런 부르주아 혁명인데 러시아 혁명은 마찬가지다.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의 전하였는데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더 발달된 프롤레타리아를 가지고 이 혁명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혁명은 프로혁명의 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이렇게 비교. 자, 요게 이제 거의 프롤레타리아 레닌주의에 대한 스탈린의 이제 정의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노비에프의 레닌주의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읽으면은 스탈린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은 하시죠. 지금 예. 하는 텍스트가 또 개신교하고 이만큼 넘어가신 거예요. 예. 이거는 넘어가도 아니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인쇄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제 아마 정면 인쇄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앞뒤가 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의 프로혁명화라는 부분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양면 편집을 하면 이제 가끔 그런 곤란이 생기게 되죠. 고단 페이지의 앞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러시아 혁명의 프로혁명화 부분 보이나요? 넘겨보세요. 뒷장. 방법 방법 예, 위에더라고요. 네, 방법 위에죠. 맞습니다. 방법 위가 이쪽 밑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네, 거기죠. 네, 네. 네. 자, 지금까지는 레닌주의에 대한 스탈린의 정의였는데요. 이제 다른 질문 없으면 또 넘어갈까요? 네. 시간상 두 번 방법 얘기는 생각할 방법은 제2 인터내셔널의 거의 이론적 도그마들을 이제 비판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탈린에 의하면은 이런 비판은 거의 세 가지 기본 원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뭐 이렇게 제가 간단히 그냥 말로 소개를 하도록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2 인터내셔널의 주장 이론적인 이제 도구마가 세 가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이론적 도구마는 프롤레타리아 권력 장악은 프롤레타리아가 다수인 한에서 가능하다. 이건 소위 발전된 자본주의가 발전된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막스주의가 처음에 주장했던 그런 주장이죠. 이걸 이제 제2인터내셔널의 독일 사회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거의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주장인데요. 뭐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왔으니까요.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제2인터내셔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선 슬로건이나 말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말과 슬로건은 굉장히 혁명적인 언사를 사용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리고 실전적 투쟁은 그렇지 않다. 실전적 투쟁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이고 이제 의회 투쟁에 머무르고 있고 조합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는 이제 카우치키 같은 사람에 대한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것 같은데 카우치키가 바로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단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대기론자가 되는데요. 말은 굉장히 투쟁적으로 하는데요. 실천은 타협적으로 나가는 그게 제2인터내셔널 이론의 특징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것도 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혁명적으로 투쟁적으로 하는데 실제 행위는 안 그렇거든요. 보다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이제 이 당 카우치키 역시 카우치 같은 사람 같은 것 같은데요. 당내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은 당원이고 같은 이제 주의자인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에 대해서 할 필요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좀 타협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레닌주의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비판이 너무 자기 주장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대립이 심화됐다. 레닌은 분열주의자다.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반박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내 평화를 주장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회주의를 인정하고 결과적으로는 패배로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냐. 오히려 결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어떤 선명한 어떤 이론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틀렸을 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타일의 주장이에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 글을 전개하면서 이 글에 이제 기본 이제 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니까 레닌주의는 인터내셔널 기회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니까 이런 레닌주의의 기본적 방법은 세 가지다. 그런 얘기죠.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분명한 어떤 이론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고, 생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이 레닌이 한 말인데요. 재미있는 말이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론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 있죠. 이론 앞부분에. 네. 자, 그들은, 레닌이 많이 쓰다니는
있네요. 그들은 우리의 논쟁하는 습성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점잖 뺀 얼굴을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우리 당의 약점과 결점을 다룬 나의 팜플렛으로부터 고립된 귀절들을 뽑아내어 이를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애쓸 것이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성가신 것들에 교란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아랑곳 없이 자기 비판자가 또 노동계급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극복되어질 그들 자신의 결점에 대해 다잡는 폭로 작업을 계속할 만큼 벌써 단련되고 있다. 얘기 핵심은 이런 얘기죠. 물론 이렇게 비판하고 폭로하는 방식으로 나가면은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퍼뜨리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단결을 강하게 할 것이고 당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약간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말인 것 같은데요. 늘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가 분열이나 아니면은 단결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혹 질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레닌제 기준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1장, 2장, 3장은 일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은 이게 이제 레닌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이론이죠. 4장은 아마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다루고 있고요. 5장은 농민 문제이고요. 6장은 이제 민족 문제인데요. 레닌주의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 9장은 주로 이제 전술적 뭐 행동 또는 당의 어떤 운영과 관련되는 당의 구성과 관련되는 그런 실전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장, 2장, 3장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다룰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이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이론 가운데 자생성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저거 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첫째 부분은 이제 이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이성은 이제 소위 인터내셔널의 이론, 기회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생성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 자생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이론이다. 노동조합주의다, 경제조합주의다, 뭐 의회투쟁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자생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나머지 세 번째가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론인데요. 사실 이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요. 세 번째 부분에 가서 소위 이제 그 유명한 일국 사회주의론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영구혁명론을 기반하면서 일국 사회주의론을 제시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늘 논란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론의 중요성.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론이 혁명적 실전과 연관되지 않다면은 목적성을 상실한다. 또 거꾸로 실천이 이론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실천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두 개의 날개로 동시에 날아다닌다. 한편에는 이론이, 한편에는 실천이. 이론은 실천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또 거꾸로 실천은 이론에 의해서 지도돼야 되고요. 이 양자가 어느 것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게 소위 뭐 마크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론을 부정하는 이 이론이나 학자들이 떠드는 그런 문제이지 이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통해서 길을 밝힐 수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저절로 생겨난다. 자생적 이론. 그런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가자면 이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레닌주의는 그런 이론의 중요성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론만이 우리가 실천을 할 때 확신을 주고 방침을 결정하는 힘을 주고 주변 상황의 내적 연관에 대한 이해를 준다. 혁명 이론 없이는 혁명 운동은 없다. 유명한 말이죠. 혁명 이론 없이는 혁명 운동은 없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등한시하고요. 공부나 교육을 등한시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점차 이렇게 안주하는 경향이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조직이나 이 안주하려는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를 좀 해야, 공부를 강조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공부만 하는 우리 학자들 같은 사람들이야 좀 실천을 배워야 될 내용, 거꾸로 반대 경향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주제 넘은 얘기인데요. 엥겔스와 레닌은 확고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 이론을 철학화했다. 소위 철학적 투쟁도 전개했죠. 엥겔스가 쓴 철학책이 그 유명한 자연변주법이라는 책이고요. 또 레닌이 쓴 유명한 책이죠. 유물 경험을 비판 철학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은 단순한 철학책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철학을 통해서 당시 그 운동가 또는 혁명가들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책이 있던 거죠. 엥겔스가 이 자연변주법을 썼던 것은 당시 그 독일 사회민주당의 소위 이 오스트리아파 오스트리아의 그 소위 자유민주당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주로 소위 실증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막스주의를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을 가졌었거든요. 오스트리아파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오스트리아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증주의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고 철학적으로 변증법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변증법을 이제 정당하기 위해서 자율변증법을 제공했던 거죠. 레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닌이 이 유물경험론 비판이라는 책을 쓴 것은 당시 초기 레닌주의자가 대표적인 레닌주의자가 있습니다. 보그다노프라는 사람인데 보그다노프. 처음에는 레닌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레닌이 이제 레닌의 수제자였는데요. 언제였더라? 1912, 3년경인가요? 아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너무 일종의 보신주의로 나가는 게 우리 혁명가들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비밀 활동만 하려고 하고 좀 지금 상황은 열려져 있는데 당시 이제 소위 의회가 두마라는 의회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선거 이런 것들이 아니 완전히 자유로운 선거는 아닙니다만 선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볼시비키스는 항상 지하 운동, 지하 혁명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답답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 보다노프를 비판해야 되겠는데 비판할 이제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활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비변증법적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철학적으로 비판을 이 보다노프 이런 사람들이 당시 등장했던 소위 경험 비판론 일종의 실증주의죠. 이 경험 비판론 실증주의에 기초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실증주의 경험 비판론이라고 하는데 비판하기 위해서 거의
유물 경륜론 비판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당시 이제 반대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거니까요. 자,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생각하도록 할게요. 레닌주의가 이론을 많이 강조한 점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생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운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야 이제 대중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자생성이라는 개념이 소위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들의 이제 철학적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중적인 운동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을 이제 비판을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경제주의나 종합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탈린에 의하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 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겠냐?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되나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무중력 공간에서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라는 한계 내에서 생겨나는 거니까요.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그런 운동인데 자연 발생적인 것에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요구,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운동만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론은 결과적으로 추수주의 또는 기회주의에 불과하고 이는 노동자 당의 혁명투쟁을 반대하고 노동운동을 자유주의 부르자의 설교에 맡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다. 자생성 이론, 자생성에 기초해야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운동은 과학과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에 깔릴 거예요. 이 과학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운동은 어디까지나 과학과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자생성에 대한 비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생각하도록 할게요. 꼭 몇 가지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시간을 한번 제가 마음껏 쓰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어혁명 이론을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탈린은 레닌주의 기초를 프롤레타리아의 통치 이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장에서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재 개념에 대한 설명은 4장에 가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3장에서는 이 프로혁명 이론이라는 개념에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국 사회주의론, 사회주의 혁명과 세계 혁명과의 상관관계, 제국주의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 때 일어나는 일국에서 일어난 혁명과 세계 혁명과의 상관관계를 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다룬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소위 이제 만리장성이 일어나고 하죠.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은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연속혁명을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연쇄폭력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또 일국 사회론과 세계혁명 사회 공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닌주의의 이론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불의혁명 이론의 첫 번째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국주의가 뭐냐? 이건 뭐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나온 얘기를 스탈린이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국주의 이론은 레닌의 제 이름이 뭐죠? 정확하게? 제국주의 이론. 제국주의 이론. 제국주의 이론인가? 네,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 시대 때 독점 자본은 기생성을 보여준다. 기생성이었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금융자본의 힘에 독점 자본이 이제 금융자본에 종속하니까요. 힘에 대한 종속성을 보여준다. 그 결과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위기가 격화되면서 노동계급의 분노가 폭발하여 불어혁명이 촉발된다. 이 독점 자본이 지배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소위 껍데기로 전락해버리죠. 결과적으로 독점 자본의 독재적인 그런 지배 체제가 등장하는데요. 노동계급의 분노가 이제 폭발할 거다. 두 번째로 자본이 수출되고 식민지가 확대되죠. 아다시피 서구가 그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국주의도 사실 그 이전에 영토적 제국주의도 있었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또는 영국의 인도 지배와 같은 상업적 제국주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다라고 하는 건 이제 19세기 말에 등장하는 제국주의죠. 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는 핵심적인 특징은 자본 수출에 있죠.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 식민지 공장을 건설한다는 건데요. 식민지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보니까 그 식민지의 존재했던 전통적인 이제 봉건적 전자본주의적인 체제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이제 노동자가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적으로 무력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이제 제국주의 체제죠. 자본을 수출하고 식민지를 흡수하고 제국주의적 지배가 확대되면서 식민지 국가에서 이제 민족해방 투쟁이 벌어진 농민이 그 소위 자본주의 식민지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니까요. 농민들이 소지를 빼앗기고 농민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해방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우리나라 뭐잘 알게 할 수 있죠. 식민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세력권과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의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새로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독일, 이탈리아의 이제 대립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되었죠. 제국주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제국주의 세계 전선이네. 실전 필요 없는데 전선 이제 소위 세계 제국주의 전선에 대항하는 통일된 세계 혁명 전선이 출현합니다. 세계 혁명 전선은 아마 레닌이 얘기했던 그거겠죠. 서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소위 민족 혁명 전선 두 개가 결합된 전선 이게 이제 세계 혁명 전선이겠죠. 세계 혁명 전선이 출현한다. 유럽의 프로 세력과 동방의 식민지 혁명 세력의 연합이 생겨났다. 이 제국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다. 24년까지만 해도 세계혁명의 가능성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소유로 유럽에서도 혁명 세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신념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헝가리 같은 이제 혁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상당히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멀지 않아 소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시즘이 등장했을 때조차도 처음에는 일치단결해서 파시즘을 공격하기인데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고 있었던 기회주의자, 타협주의자로 봤던
사회민주당 쪽을 주로 비판하고 있었죠. 그래서 파시즘은 사회 파시즘, 그 파시즘, 사회민주당 세력을 소위 사회 파시스트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거의 대립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만큼 세계혁명이라는 생각이 당시 많은 혁명가들, 운동가들 속에 지배하고 있었죠. 그 표현이 아마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다.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탈린 역시 이때까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제 이런 이제 제국주의 상태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개별 국가의 경제 상태는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이 우리가 아직 자본주의가 발전된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다는 거죠. 개별 국가의 경제 상태는 의미를 상실하고 세계 전체의 경제 상태가 중요하게 됐다. 제국주의 단계 자체가 이제 혁명의 단계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개별 국가는 자급자족적 단위가 아니라 세계 경제라는 단일한 사슬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런 점잖은 자본주의, 스탈린은 점잖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합리적이고 또 뭐죠? 민주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 체제, 소구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점잖은 자본주의는 파시즘적이 지배하고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를 전환하면서 이제는 이제 폭력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배가 이루어지죠. 전체로서의 체제가 혁명적으로 성숙되었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후진적 자본주의라고 하든가 또는 뭐 아시아 아프리카처럼 아직도 반봉건적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장애가 될 건 아니다. 제국주의 단계 자체가 세계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이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동시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바로 나온 얘기인데요. 어쨌든 제국주의 단계는 세계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순이 폭발한다는 거죠. 자본과 노동자의 모순뿐만 아니라 자본과 식민지, 민중과의 모순도 폭발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 간 모순도 폭발하고 모순이 삼중적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폭발은 하려면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제국주의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해가 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스탈린은 상당히 정리하는데 잘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 모범생의 특징인데 스탈린이 모범생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만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잘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인데요. 그럼 혁명은 어디서 시작하냐?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글 자체가 지금 트로츠키의 동시혁명론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니까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혁명은 어디서 나냐? 러시아에서 역사 보듯이 러시아에서 발생하는데 왜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프로가 다수이며 문화 수준이 높고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세계 제국주의 사슬이 약한 곳, 그 약한 곳이라는 개념이죠. 자본이 덜 발달한 곳, 짜르 체제와 같이 제국주의 대리인이고 지배자가 도덕적 위신을 상실한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한다. 이제 모순의 결정점이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 다양한 모순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중증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혁명이다. 이것도 우리가 뭐 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 되려면은 농민이
노동자와 동맹을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지만 선대 프로가 있고 농민을 동맹군으로 하는 그런 혁명이다. 프로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반면 이제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전쟁 패배 국가를 착취하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겠죠. 러시아를 착취하고 또 식민지를 착취하면서 초과 이윤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아래서도 그런 초과 이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자체 보면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고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도미노식으로 그쪽도 무너지게 될 거다는 얘기죠.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는 러시아 같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를 착취하고 식민지 국가를 착취해서 유지를 하는데 식민지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고 러시아 같은 약한 고리에서 사회주의가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착취할 데가 없으니까 저절로 무너질 게 아니라 제국주의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곧 세계혁명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 약한 고리 혁명과 식민지에서의 투쟁이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취약하게 됐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것인데 한꺼번에 일어난 건 아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파급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트로츠키 비판이라는 점을 소개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의 이제 거의 멘셰비키의 주장이죠. 두 개의 전술에서 나온 이론을 레닌이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하다시피 뭐 두 개의 전술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프로레타리아를 주도하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멘셰비키 또는 독일 사회민주당은 부르주아 혁명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혁명이고 따라서 우리 프로레타리아는 부르주아 혁명 시절에는 혁명 자체는 도와주지만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부르주아적 그 사회혁명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는 부르주아에게 맡기고 임시정부 이런 것 같은 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힘을 기르고 장차 일어날 사회주의 혁명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멘셰비키의 기본 입장이죠. 그 이제 이것을 이제 스탈린이 일종에 이제 비꼬아서 만리장성의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리장성의 이론은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놓여 있다. 시간과 이런 것들이 간격이 뚜렷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만리장성 이론을 비판하면서 프로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인데요. 프로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르주아 혁명이 자연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급속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흔히 변속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리장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런 주장을 지금 펼쳐나갑니다. 읽어볼게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프로가 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해야 된다.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부르주아가 주도하게 되고 프로는 결정적 투쟁을 위해 힘을 축적 대비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인 제국주의라는 조건 하에서는 의미를 상실해갔다. 이 비판인 거죠. 제국주의는 짜르 체제 그리고 농노제와 연합해 있어서 공권적 논논제의 잠전물을 제거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없이는 러시아 자신의 민주화 혁명도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해 세계 모든 혁명들이 연합니다. 순서 갑자기 뭐가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나? 이런 이론은 연속혁명이냐 아니면 만리장성의 이론이냐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냐 아니면 프로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냐 또는 뭐 농민동맹이냐 이게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노동동맹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사회민주주의 두전술 이런 책에서 나와 있는 이론이죠.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은 단일한 전체상으로 묘사했다. 프로가 주도하고 농민과 동맹하며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서 부르주아가 저항하며 농민과 소부르주아가 동의하므로 곧바로 이것은 이제 프롤레타리안 혁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인용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롤레타리아는 전제 정치의 저항을 힘으로 분쇄하고 부르주아의 동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농민 대중과 동맹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가 같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힘으로 타파하고 농민과 소부르주아지의 동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주민의 반프롤레타리아 세력의 대중과 동맹을 맺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이스크라주의자들이 혁명 발전에 대한 그들의 모든 주장과 결의안에서 극히 편협하게 제시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관계이다. 이 글은 아마 사회민주주의 두전설 레닌이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신이스크라주의자가 소위 맨셰비키죠. 이스크라는 원래 레닌이 발간했던 건데요. 나중에 레닌이 맨셰비키가 당을 장악하면서 이스크라를 장악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레닌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항해서 발행했던 것이 전진이라는 잡지 신문이죠. 전진. 그래서 이제 전진파와 이스크라파 두 파의 이제 입장을 이제 레닌이 비교하면서 여기 이제 썼던 건데요. 다 알고 있을 내용 같아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뒤에 몇 가지 스탈린이 인용을 합니다. 그건 레닌의 그 주장을 인용을 하는 건데요. 그 인용은 뭐냐면 전부 다 일종의 그 연속혁명, 부르주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그것을 이제 레닌이 주장했을 때 그것을 이제 스탈린이 전부 다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가 소위 프로 혁명에 관한 이제 기본적 개념이죠.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사회주의 두 전술에서 나오는 연속혁명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이론에 기초해서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소위 일국 사회주의론인데요. 이건 이제 논쟁이 좀 많은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또 없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스탈린도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위 일국 사회주의론에 관한 주장인데요. 일국 사회주의론은 좀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머리가. 왜냐하면은 좀 까다로워요. 자, 일국 사회론이 이제 왜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바로 앞에 레닌이 얘기했던 연속혁명론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레닌의 연속혁명론은 그 트로츠키가 얘기하는 영구혁명론과 같은 얘기가 아니냐. 트로츠키도 바로 그 사회주의 혁명이 곧바로 부르주아 혁명이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이제 영구혁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같은 얘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나오니까 스탈린이 이제 그 반론을 비판하면서 일국 사회주의론을 집행하게 된 거죠. 자, 영구혁명 이론. 이는 스탈린은 그 영구혁명은 다른 말로 연속혁명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어차피 부르주아 혁명도
레닌도 역시 사회민주 주전술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할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같다 이런 얘기죠. 단지 두 이론이 두 이론의 차이점은 레닌은 엄격하게 이 주전술에서 이런 혁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동맹이 있어야 되고 노동 동맹, 인민 독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트로츠키에는 그것이 없다. 트로츠키는 농민을 배제하고 노동자만으로 곧바로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봤다. 농민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트로츠키는 이해하지 못했다. 농민동맹, 농민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자, 이는 농민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며 즉각적인 프로 권력을 요구한다. 레닌은 연속혁명을 반대한 것은 아니며 다만 농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트로츠키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런 연속혁명론은 이미 트로츠키의 작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르크스가 1950년대 공산주의 동맹에 보내는 인사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정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용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지는 혁명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기껏해야 위의 요구들을 달성한 채 종교를 지키는 바라는 반면에 많든 적든 소부르주아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그친다 이런 얘기죠. 많든 적든 모든 소유 계급들이 그들이 지위에서 끌어내려질 때까지 프로레타리아가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유력한 나라에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프로레타리아 연합이 이들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사이의 경쟁을 멈추게 하고 최소한의 결정적 생산수단이 프로레타리아 수중에 집중될 때까지 혁명을 영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자 우리의 임무다 해서 영속이란 말을 이미 썼다는 거죠. 프로레타리아 그래서 트로츠키가 쓴 말이 아니고 마르크스가 이미 썼고 연속혁명 자체는 레닌이 비판한 게 아니고 다만 트로츠키는 이런 농민의 역할을 너무 강조했다. 그 점을 이제 비판합니다. 이해할 만한 적절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일부 사회론의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인데요.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언뜻 읽어버리면은 이 말이 다 비슷한 말 같아요. 형용사니까 완전한, 최종적인 다 같은 말이고요. 어떤 때는 두 말을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 뭐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러나 나중에 여기서는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레닌주의의 문제 거기 보면 스탈린이 이제 엄격하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각각의 단계마다 개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석에 정리해 봤거든요. 왠지예요? 왠지예요? 간단하게. 이건 아닌가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 세 사람의 주장과 요 표 바로 위에 보면 있죠. 바로 위에. 사회주의 승리는 뭐냐? 이거는 인민독재입니다.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주아인데 단지 이제 권력을 노동자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그 프로레타리아 독재 아니죠. 인민독재이고 이거를 사회주의 승리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사회 자체가 사회주의화 되지는 않았죠. 단지 정치 권력만 노동자, 농민이 차지한 이런 인민독재입니다. 완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고 얘기할 때는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농업에 있어서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농민, 소부자로서 농민 계급이 없어지고,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면 사회주의, 마침내 우리는 사회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면서 농업을 집단화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우리 사회주의가 승리했다. 그걸 이제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이건 어디까지나 일국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복고나 간섭,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복고나 간섭을 배제해서 사회주의가 안정적으로 자기를 계속 보장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시대.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전 세계가, 그다음에 전 세계가 이제 사회주의화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수의 나라들이 사회주의 해가지고 외국의 간섭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외국의 간섭이 일어난 이유가 뭐게? 일국만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는 간섭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하나의 그 사회주의 진영을 이루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서로 부족했던 것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섭이나 이런 것을 배제할 수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이런 최종적인 승리 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릅니다. 이 개념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주장이 달라요. 그 표를 한번 보시죠. 그걸 보면 트로츠키는 일국 내 사회주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위 그 부르주아 혁명 단계, 인민 독재 체제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유럽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지원해서 유럽의 혁명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게 이제 트로츠키의 주장이죠. 동시혁명론, 세계혁명론이죠. 근데 지노비에프는 좀 이렇게, 지노비에프는 좀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주장했어요. 일국 내 사회주의 승리는 가능하지만 최종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지노비에프 발언 자체는 최종적 승리라는 썼는데 의미는 스탈린이 얘기하는 완전한 승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노비에프는 이런 얘기죠. 일단 인민독재는 가능하지만은 프로독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프로독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스탈린은 이런 입장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해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가 프로독재까지로 발전하는 것은 일국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적 승리, 사회주의가 자기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이제 세계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입장의 차이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노비에프의 입장이 제일 좀 애매모호하죠. 차이가 이해됐거든요. 완전한 승리하고 최종적 승리의 차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이 24년 쓴 레닌주의 기초 1판하고 25년 쓴 레닌주의 기초 2판하고 26년 쓴 레닌주의 문제와 각각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비판하는데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그냥 말이 똑같아요.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스탈린이 1판에서 2판을 보다 좀 분명하게 하고 3판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더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탈린의 입장은 차이가 없다. 완전한 승리와 최종적 승리를 구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요 표 속에 지금까지 한 내용 다 들어있는데요. 그럼 스탈린은 이 주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 동시혁명론. 일국에서 혁명 승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가진 트로츠키 입장에 대해 비판입니다. 이 글을 쓸 때는 아까처럼 트로츠키를 비판하기 위해 쓴 거예요. 이전에는 부르주아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가의 모든 혹은 거의 대다수 프롤레타리아의 공동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란 가정하에서 일국에서 혁명 승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게 스탈린의 얘기입니다. 1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이러한 주장은 부합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승리의 가능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국에서 부르주아의 승리는 가능하다. 아니, 부르주아의 승리가 아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면서 스탈린은 왜 일국에서 사회주의 승리가 가능한지 그 이유,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과 발작성,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제국적 모순과 전쟁의 불가피성, 세계 모든 나라에서 혁명운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소위 일국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주장은 이런 제국주의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국주의 하에서는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드러나요.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 이 주장은 좀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나중에 모택동이 주장했던 주장을 염두에 두면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모택동이 이런 얘기를 했죠. 왜 뭐죠? 그 유격 소비에트 저 해방 지구 뭐라고 그러죠? 모택동이 건설한 네? 해방구. 네. 네. 왜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해방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는가? 라는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제국주의 모순 때문이다.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동시에 개입해서 각각 군벌들을 움직여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이런 대립하고 모순 가운데 소위 말하자면 그 힘들이 각척하는 그 중간에 그 힘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하는 공간이 열리는데 그 공간이 뭐냐면은 그런 해방구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뭐 모택동이 주장하는 그런 왜그 강서 소비에트 지역이 가능했느냐 해방구 가능했냐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그 스탈린도 그런 비슷한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말 자체로만 보면은 거기 보세요. 지금 제가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자본주의 발전이 불균등적이고 발작적이다.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파국적 모순과 전쟁의 불가피성.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렇게도 볼 수. 이건 뭐냐면 이 제국주의 사이에 이제 파국적 모순 국가들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저절로 무너질 거다. 그래, 그런 이유인지 어떻게 보나요?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문제 이건 일국 사회주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사회주의가 등장했을 때 외국의 간섭이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면은 그 간섭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 뭐 프랑스 혁명서도 외국의 간섭이 있었죠. 그래서 유지하기 힘들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자코뱅 군대에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만은 과연 사회주의 국가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그 고의 속에서 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런 간섭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아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는 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호의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그것을 유지할 수,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탈린의 말 자체는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명백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지만 마오의 그런 주장에 비추어서 이해했는데요. 또 이 말 자체만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나중에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체질적 승리의 문제입니다. 최종적 승리는 아까처럼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데요. 그때는 그것은 혼자 힘으로 안 됐다는 것은 스탈린 자신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장에 관해서 이제 여러 주장이 나오는 거죠. 1판의 내용과 2판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1판 내용과 2판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른지 안 다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앞뒤는 똑같아요. 중간에 밑줄 부분, 그 부분만 다릅니다. 자, 1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일국에서 부르자의 권력의 타도와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투입은 아직 사회주의에 의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때 완전하니란 말을 쓰죠. 사회주의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적 생산의 조직화는 여전히 완수되어야만 한다. 요 부분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화는 여전히 완수돼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 승리를 얘기해요. 여러 선진적 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고서 일국에서 이러한 과제가 완수되고 사회주의적인 최종적 승리를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부르주아지를 타도했던 뒤에 같은 말이고, 그죠? 어떻게 보나요?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오해받을 만한. 그 다음에 2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판에서 앞부분은 같습니다. 일국에서 완전한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는 것은 뜻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유는 달라요. 일판에서는 사회주의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주의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판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농민을 장악하게 한 후에라면 승리한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는 비로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고 건설해야만 한다. 여기서 이제 보다 분명히 했는데요. 1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인가 다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판에서는 사회주의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적 생산의 조직화는 사회적 생산의 조직화란 말 쓰는데요. 2판에서는 농민을 장악하게 한 후에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요? 여기 논란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뒤에 주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불가능하다. 완전하고도 최종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앞 1편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의 제 문제 가서는 스탈린이 아예 이런 혼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안 돼요. 완전한 승리는 뭐고 또 최종적 승리는 뭐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오해할 여지는 없어요. 근데 이 레닌주의 기초에서는 일반 2판이 내용이 조금 다르고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나중에 나오는 26년에 나오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24년, 25년, 26년 막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의하면 완전한 승리는 가능하지만은 최종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여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는 뭐냐? 그러니까 농업을 집단화시켜서 사회주의 사회로 개조하는 거다.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완전 생산의 조직화, 사회적 생산의 조직화를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농민을 자각하게 한 후에 할 때도 이때 농민의 자각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같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일반 입학이나 조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세계혁명, 체질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혁명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었다. 뭐 그거는 앞쪽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는 거하고 예, 조직하려면은 농민 노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같은 얘기. 같은 얘기죠. 그죠? 예. 주관적, 하나는 주관적이고, 예. 앞에 거는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뒤에 예. 거는 주관적으로. 같은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 문제가 돼요. 완전한 승리와 승리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오해를 자아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1판에서 앞에 1국에서 부르주아의 권력의 타도와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수립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것 같아요. 최종적 승리하고 오해를 이렇게 보니 그 뒤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란 말을 붙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죠? 일국에서 이러한 과제가 완수되고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나오고 1판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2판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 승리를 했더라. 그래서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여기에 이제 두 개 붙여졌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완전한 승리와 최종적 승리를 구분했고 또 스탈린이 세계혁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세계혁명이 전개됐었고 근데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글들을 해석하면서 스탈린이 이제 모순을 보냈다든지 또는 세계혁명을 포기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어떤 비난은 일리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자위포합병에 대한 이제 비판. 인터내셔널의 이 특징이 이제 자위포합병이라는 얘기죠. 좀 이 얘기는 들어볼 만한 얘기 같아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하층 계급이 구례의 방식을 원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착지자가 구례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우리 주관적으로 못 살겠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제 자체가 객관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모든 속에서 유지될 수 없을 때 일어났다. 일국에서 프로의 권력 수립은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공공히 하고 농민의 자각이 생긴 이후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으면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건 완전한 승리와 최종적 승리라는 얘기를 다시 감상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혁명 이론 부분에서는 앞에 첫 번째는 거의 제국주의론을 레닌의 제국주의를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레닌의 거의 연속평론론,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속에 나오는 연속평론을 정리한 거고요. 이제 세 번째에서는 소위 일국 사회주의론을 정리했는데, 뭐 아까다시피 이제 사회주의의 승리와 완전한 승리와 최종적 승리 세 가지를 구분해서 완전한 승리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스탈린의 주장이었고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는 동시 세계혁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했던 것처럼 트로츠키를 비판하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 속에 이미 지노비에프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이 많은 거죠. 일국 사회주의론과 세계혁명론이 오늘날에도 트로츠키 기자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계혁명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일국 사회주의론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과연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게 그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한 조건이 뭐냐? 객관적인 조건이 뭐냐? 주관적인 조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뭐냐 하는 주장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